안녕하세요. 주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하나 들고 나와 봤어요. 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고객분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좀 평범한 30대 미혼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도박을 하거나 큰 투자 실패를 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대출은 점점 좀 늘어나고 있었고 매월 더 늘어나다 보니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재무 상담의 정답은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수많은 상담을 하면서 항상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지금 이 고객분에게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좀 고민했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상담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사례는 바로 이런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사례의 시작은 아주 작은 변수 하나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잠시 흔들린 현금 흐름을 갖게 됐는데, 문제는 이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버텨내기 급급한 행동들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대출은 또 다른 대출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악성 대출로까지 번지게 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느낌이 든다면 이 사례가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 홍길동님의 자산 현황입니다. 순자산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되시는데 자가도 보유하고 계세요. 겉으로 보면 30대 미혼으로서 결코 나쁜 재무 상태는 아니네요. 이 집을 처음부터 혼자 살기 위해서 구입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보금자리를 찾았던 거죠. 명의는 본인 명의로 하고, 그리고 대출과 보유 현금을 활용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고 여기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가족분들이 책임을 지시기로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변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대출의 원리금 부분들을 본인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한 거죠. 이게 만약 남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이건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얼마라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합의점을 찾아봤겠지만 가족분들이었거든요. 결국 홍길동님은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을 팔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주택 매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현금 흐름에서부터 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원리금 상환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초과 지출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금융담보대출이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들은 점점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금액이 생기고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한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늦기 전에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고 하던 와중에 지인분과 이런 고민을 좀 나누게 됐고요. 그 지인분께서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만나 뵙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나셨을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매달 계속 초과 지출이 납니다. 대출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일단 재무 진단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산 현황을 살펴본 다음에 대출 구조만 한번 따로 떼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출 구조인데요. 막상 대출 진단 결과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숫자만 놓고 보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대출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하나의 자산으로서의 어떤 활용 가치들도 같이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대출의 평균 금리가 2.8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거든요.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한 104만 원 정도 되고요. 연간 244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의 겉모습이 아니라 좀 홍길동님의 현금 흐름을 깊게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금 흐름을 보고 문제점을 진짜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현금 흐름인데요. 매달 약 60만 원 정도의 초과 지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역시나 대출의 비율 자체는 소득 대비 적정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이상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대출 원리금 때문에 적자가 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의 비율이 기준 대비해서 굉장히 과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대출 때문에 저축을 잘 못해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막상 들여다보면은 원인은 대출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재무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홍길동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좀 나누고 나서 솔루션의 방향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를 없애자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만약 원인이 소비 습관이라면 사실 상담사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대신 써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지출의 목표를 설정하는 거였어요.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정하는 거죠. 생각보다 줄일 여지가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가 크지 않은데 지출이 높다라고 하면은 비정기적인 지출의 비중이 높을 확률이 있거든요. 보통은 저는 별로 쓰는 게 없는데 지출이 높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비정기적인 지출이 높아요. 이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소비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죠. 명절이나 기념일, 경조사, 휴가, 여행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이벤트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소비라고 인식을 하지 않거든요. 이런 비정기적인 지출들이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정기적인 지출을 다 합쳐서 12개월을 나눠보면 월 평균 금액이 나오겠죠. 자, 일반적인 생활비와 이 연평균 비정기 지출의 금액을 합산한 게 나의 지출이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활비가 높은 거는 사실 줄이기가 쉽지 않지만 비정기적인 지출이 높은 거는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매달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지금은 버텨야 할 시기다라는 마인드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님의 경우 월 소비에 대한 목표를요 17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저는 여기에 맞춰서 월급 관리 시스템과 관리 요령을 좀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대출 이자를 줄이는 거죠. 대출 상환 계획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어요.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대출이 늘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지출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뭐 재테크니 뭐가 좋다느니 이런 생각은 그냥 다 버리시고요. 오로지 대출 상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주시는 게 두 번째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뭐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해결 방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약을 정리를 해서 부채 상환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솔루션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청약은 나중에 집을 사야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청약이 있다고 집을 사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어야 집을 삽니다.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돈을 만들기 위한 그 전 단계를 보고 있는 거고요.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통해서 선택을 했다면 집중하고 행동하는 게 먼저다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바로 다시 플랜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주면 돈은 도망갑니다. 다시 내 걸로 만들기 위한 플랜을 세워놓는 게 중요하다. 우선 홍길동님은 악성 대출부터 정리한다라는 계획을 했고요. 활용 가능한 자산을 정리해서 신용대출과 금융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유 중인 금융상 전부 점검을 했고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당연히 정리를 시작했죠. 근데 대표적인 게 금융담보대출이 걸려 있었던 기과세 저축 상품 같은 경우는 가입한 목적 자체가 은퇴 자금이었어요. 은퇴 자금의 목적으로 가입을 했지만 지금 상황과 목적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은퇴 자금에는 연금저축이나 IRP, 비과세 연금처럼 더 적합한 수단이 따로 있거든요. 지금 시대의 공시유 저축보험을 은퇴자금으로 들고 가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객분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출 상환 플랜에서는 대출에 집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내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도 5만 원짜리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돌려받는 게 있으니까 하나의 저축으로 인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기에 대한 효과보다는 부채를 상환하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 옛날 보험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보장은 부족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 10,000원짜리로 다시금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인분을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이 지인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일단 내 코가 석자고, 그리고 이건 지인을 돕는 게 아니죠. 보험회사를 돕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보험회사가 당신보다는 더 부자일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 이자와 보험료를 포함해서요, 금융비용을 한 달에 약 18만원, 1년에 16만원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1년에 우리가 216만원이라는 돈을 이자로 받으려면 최소한 7천만원 정도는 예금에 넣어놔야 될 그런 자금이에요. 3%로 가정했을 때요. 그러면서 현금 흐름을 다시 정립을 하고 다시 플랜을 세웠죠. 남는 잔액과 기존에 있던 자금을 통해서 예비 자금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30대에게 걸맞는 저축 플랜을 세웠습니다. 적금에 대한 비중보다는요,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를 위한 ETF 포트폴리오를 국내외로 구성을 해드렸고, 은퇴를 위한 소득의 10% 수준을 연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세액공제도 보고 비과세도 얻을 수 있고, 절세들을 또 같이 고민을 해서 조합을 시켜서 새로운 구조를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 보험도 5만원에서 만원으로 줄이게 그러면서 이제 민식이법이라든지 보장을 강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사실 대출 상담 중에서도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인지를 하셨고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던 겁니다. 대출은 사실 큰 질병과 같아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치료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아껴서 줄여야지, 조금씩 갚으면서 없애야지,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은 수술을 통해서 그 부위를 도려내지 않습니까? 재무 분야에서 특히 대출 분야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단칼에 도려내야 됩니다. 간혹 대출로 막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대환대출도 알아보시고 지인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이 급한 불만 끄면 어떻게든 될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전염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더 안 좋은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비만 넘기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악성 대출이 조금이라도 시작했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의 금액이 조금씩 올라간다든지, 마이너스 통장은 없는데 신용카드의 결제 금액이 점점 누적이 된다든지, 이 누적이 된다는 뜻은 할부의 이용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할부의 이용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뭔가 안 했던 대출의 요소, 꼭 대출이 돈을 빌려야만 대출은 아니에요. 광의의 개념을 부채라고 칭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대출에 효과가 있는 카드 금액이라든지 리볼빙 서비스, 그런 부분들이 시작했다면 이거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신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라면 지금 당장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제 상담 사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